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회복지제도, 자 이게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자 종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있다는 거 거기까지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이제 오늘은 그거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까지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한 번 더 보면,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뭐냐? 이건 일종 이제 보험이잖아요, 그죠? 보험. 그래서 이제 보험은 이 사회적 위험에 이제 대비하는 제도인데 이 사회보험이 이제 일반 보험하고 다른 점이 보험료를 분담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 그다음에 정부, 자 기업이 이제 분담하는 자, 그런 제도가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이제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거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한테.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했을 때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다. 자, 거기까지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보험에 속하는 자, 대표적인 제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쌤이 이렇게 팁 알려줬죠. 이제 연금이나 그다음에 자 보험으로 끝나면은 다 사회보험에 속하는 제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고, 연금으로 끝나는데 그 사회보험이 아닌 거가 여기 기초연금 이거 예외니까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예외가 있어요. 이 기초연금하고 또 이 장애인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장애인연금도 자 뭐로 끝나는데 장애인, 아니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이거 장애인 연금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쌤이 마우스 써서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연금으로 끝나지만 공공부조에 속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이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이나 연금으로 끝나는 건 다 사회보험에 속하는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다. 뭐 노인, 뭐 장애인, 가사 감정 서비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자, 오늘 마찬가지 계속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사회보험하고, 여러분, 이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하고는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쌤이 보충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를 놓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대상이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자, 반면에 이제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대상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사회보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입자, 그다음에 회사 다닌다면 기업주, 국가가 이제 분담한다는 거. 자, 이게 좀 다른 점이고, 자, 반면에 이제 공공부조는 국가가 이제 전액 부담한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나도 돈을 좀 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가입자가 되는 거니까 나도 돈을 좀 내야 되고, 자, 기업적 국가가 분담이지만 공공부조는 자, 국가가 전액.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한테 지원해주는 제도니까 그렇다는 거고. 이거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은 자,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이제 능력별 부담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쉬운데, 내가 이제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병원을 많이 다닌다고 병원비가 그럼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을 한번 보면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의 성격은,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험이니까, 그죠? 장래에 닥칠 위험을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반면에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 처방적 성격 이렇게 얘기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원칙. 다른 말은 이제 의무 가입이라고 해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 상호 부조는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우리 국민건강보험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낸 거를 나는 안 아프지만 또 아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쓴 돈이 그쪽에 쓰이는 거죠. 반대로 이제 내가 아프면 내가 낸 돈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금도 그렇다는 거죠. 연금도 지금 현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은퇴한 사람들이 받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이제 은퇴하면 또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것도 사회보험도. 근데 이제 금전적 지원은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많이 물어보는 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의 이제 특징,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고, 이 두 가지 여기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공통점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의 특징은 자, 이 사회보험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복지제도가 뭐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얘기하니까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능력별 부담,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게 돼 있으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공공부조는 그거보다 좀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활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소득을 분배한 거를 다시 분배한다는 거죠. 재분배는. 그래서 세금으로 재분배하는 효과가 둘 다 있지만 공공부조 쪽이 더 크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제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출제 포인트는 지금 이야기한 거, 요거 하고 두 개 특징 비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어떤 제도가 어디에 속하냐, 그거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을 안 해줘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게 공통점이고,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점이죠.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참고로 이제 쌤이 우리 공공부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낼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게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공공부조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공부조의 핵심인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에 대한 건데 잠깐 한번 보세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2021년에 자 중위소득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세대를 쭉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이 중위소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중위소득을 봤을 때 이제 1인 가구일 때 뭐 180만 원, 2인 가구일 때 300만 원, 3인일 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가구별로 5인일 때 570만 원, 4인일 때 48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구나. 4인 가구, 우리 4인 가구가 제일 많으니까 대략 한 500 좀 안 되는 게 중위소득, 가운데 있는 소득이라는 뜻이고, 자 이걸 기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은 자 급여자를 이제 선정을 해주는데 아까 그 기준에서 기준이 이거예요. 이제 급여에 따라 달라요. 이제 생계급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있고, 의료급여 공공부지에 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어요.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종류별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그러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0%, 이 30이 뭐냐면 아까 쌤이 중위소득 보여줬잖아요. 그 중위소득의 30%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면 30%에 미치지 못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나오는 돈을. 그래서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30% 금액이 대략 50만 원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뭐 주거는 그렇게 되고 45고 의료는 40이고 그러니까 약간씩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냐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해당이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생계급여 아까 이제 중위소득의 30%에 미치지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해당이 됐어요. 해당이 돼. 그리고 아까 이제 1인 가구에서 30%못 미치면
자, 54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금액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소득 인증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인 가구일 때 지급 기준액이 이거거든요. 54만 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일을 해서 약간 또 돈을 버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뺀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내가 한 달에 5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 4인 가구라면 대략 한 1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공공부지에 속하는 그 제도를 그냥 사례를 보여준 거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지에 속하는 제도구나. 그거는 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 이제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지금 교과서는 183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볼 게 적극적 우대 조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대책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또 우리 사회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거 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자,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우대 조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법 앞에 평등만 가지고는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어떤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우대를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여성,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자, 다양한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 그래서 하는 거고, 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보면 적극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 이제 여성 할당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성에게 채용이나 승진, 어떤 공직 진출에 있어 약간의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뭐 관공서가 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이제 고용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돼 있죠.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장애인 고용 비율이 3.1%로 돼 있어요. 참고로. 그다음에 자, 공무원, 우리 공직 있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3.4%를 장애인을 이제 의무로 고용하게 돼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성 할당제하고 이제 좀 비슷한 게 양성평등 취업 목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성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특정 성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 이제 공직에 채용이 있어서 어느 한쪽 성별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게 이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한쪽 성을 30% 맞춰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30%가 못 미치면 추가 합격시켜서라도 맞춰준다는 거죠. 그런 제도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표적인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여성할당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같은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한 사례 보시면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쭉 보면 자,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다? 51명이었대요. 근데 이 전체 의석의 17%인데 이게 역대 최고 비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 한국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2003년에 도입된 여성 할당제. 자, 이게 좀 크게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3년 11월에 비례대표 의원에서 여성 할당률을 50%로 해야 한다는 선거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새 선거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총 39명의 여성 의원이 국회에 진출해서 여성 의원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겼답니다. 이후 18대는 41, 19대 47 쭉쭉 늘었고 이번에 이제 20대에서 51명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 여성 할당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 우대 조치에 이제 속하는 그런 제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제 비례대표는 뭔지 알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구, 그다음에 전국구라고 해서 그 전국구가 이제 비례대표인데 이거는 이제 각 정당에서 명부를 쭉 만들어 놓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인 2표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한 명은 지역구 대표한테 투표하는 거고, 우리 대전 유성이면 뭐 유성 이런 지역 대표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명은 이제 정당에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정당 득표에 따라서 애초에 작성해 놓은 명부 순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거죠.
비율에 따라서. 자, 거기서 이제 절반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부를 작성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홀수는 여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여성이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례대표에서. 구성이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여성을 좀 혜택하게 우대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바꿔가라면 우리나라 정치인의 여성 국회의원이 아주 적다는 뜻이죠. 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17%니까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적극적 우대 조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넘겨가지고 우리 책을 넘겨서 18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우리 이제 공간 불평등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지역 격차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역 격차를 그럼 또 줄이기 위한 대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이제 의미를 보면 완화 정책이니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혹은 이제 도시 농촌 간의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좀 해보겠다. 그게 이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고, 자,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 있죠.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제 분산을 시키는. 그래서 세종시라든가 각종 혁신도시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다음에 기업들한테도 혹시 만약에 지방 이전한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 나름대로 또 노력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해서 각종 뭐 지역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혹은 우리 뭐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축제. 그래서 그런 장소 마케팅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뭐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 뭐 혹은 함평남의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지역 브랜드 구체, 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이치 대전 뭐 이런 슬로건 있잖아요, 그죠? 뭐 서울도 있죠, 그죠? 뭐 아이 서울뷰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그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개념 자료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정책들이 있어요. 혁신도시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방금 이야기한 공공기관을 이제 각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강원도 원주에 그죠? 원주에 각 동네마다 다 있어요. 원주, 김천, 뭐 그다음에 진천, 음성, 대구, 울산,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역마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생명 건강 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충북은 바이오 산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성격이 있죠, 그죠? 이런 성격에 따라서 혁신도시 여기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제 성장 거점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서 나름 공간 불평등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뭐 크게 도움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좀 평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그래서 불평등 현상을 우리 이제 줄이기 위한 대책 세 가지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고, 그다음에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대책이었고, 마지막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은 공간 불평등에 대한 대책이었죠. 자, 이거 보고 우리 185에 주제 토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고 오늘 주제 토론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 토론 보면은 자,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기본소득 제도. 자, 이게 사회 양극화의 해법이 될까라는 주제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제 특정 정치인들도 이거 얘기한 사람이 있고 해서 일단 그럼 이제 기본소득 제도가 뭐냐 이거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기본소득 제도는 뭐냐면 자 소득이나 재산이 자 많든 적든 그다음에 일하든 하지 않든 자 정부가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주는 거야.
뭐 이런 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놀고 먹을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모든 국민이 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복지국가의 목표잖아요. 우리 복지제도 배웠지만, 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자, 기본소득 제도는 자, 세 가지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 자, 기본소득은 자, 가구가 아니고 개인한테 준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구가 기준이거든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근데 이 기본소득은 개인한테 준다는 거죠. 가구가 아니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4인 가구라면 4명 모두한테 다 준다는 의미예요. 그죠? 가구로 준다면 그 한 가구, 4인이 한 가구를 이루고 있다면 그 한 가구한테만 주는 거지만 기본소득 제도는 개인한테 준다. 이게 다른 점이고, 둘째는 자,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준다는 거죠. 아까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거 빼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른 소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셋째는 자, 기본소득을 자, 받기 위해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요즘의 복지는 또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그냥 막 놀고 먹는 사람한테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너도 이제 좀 노력해라. 너도 자활을 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했다는 거를 좀 증명해봐.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거지. 그죠? 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 제도고, 자, 의미와 특징은 방금 밑줄 거, 뭐, 그거 써보면 될 것 같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혹자는 이제 이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 미래 사회의 어떤 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뭐 AI다, 로봇이다, 이런 애들이 이제 대세가 되면 우리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해서 이 기본소득 제도를 그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자, 이렇게 자료 1번 기본소득제도 넘어갔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자, 자료 1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찬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자료 2는 기본소득제 양극 해결 실마리니까 이건 찬성 입장이고, 여기는 사회적 부담 너무 크다. 반대 입장이죠. 왜냐면 이제 그 돈을 주는 건 좋은데 돈 주려면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세금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자,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자, 현대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모모 땡땡당 세무당 공동운영장은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이다. 자, 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의 빚이 늘고 있다. 자, 이들은 결국 파산해서 시정불량자가 되고 소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나라 경제도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래서 기본소득은 양극화에 따른 내수 부진의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자,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 기본소득제는 이제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대요. 자, 모든 성인에게 예를 들어 자, 2,500 스위스 프랑 약 300만 원. 이걸 지급하는 스위스가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국민투표에서 반대 76.9% 반대를 부결됐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죠. 2016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300씩 준대. 그러면 우리 찬성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전체 계층의 노동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했다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복지병이라고 그래서 많이 지적됐던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받으면 굳이 아예 나 일 안 할래 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위스 정부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연간 정부 지출의 3배를 넘는 248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정부 지출 3배 반대 의견.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이제 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드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어쩌면은 이 제도가, 이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기본소득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얘들아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고요. 자,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뭐 다 선생님이 출첵했으니까 됐고, 자, 오늘 혹시 한 거 중에 잘 이해 안 되는 거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한 거 중에 질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185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질문 없으면 고생했어요. 오늘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선생님, 빨리 봐. 아까 적극적 어, 우대 정치에서 음. 하나 더 말한 게 뭐예요? 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인데,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성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남성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 네. 참고로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굳이 뭐 기억 안 해도 돼. 네. 더 뭐 이야기해 줘? 좀 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성이 모자랐을 때 한쪽성을 채워주는 거야. 무조건 30% 만들어주는 거지. 한쪽성이. 예. 이해되는 거지. 그런 제도인데 여성만을 위한 제도는 아닌 거죠. 이거는. 네. 없으면 수고했어요.